어느 추운 겨울밤 저는 오랜만에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오랜 시간 이야기꽃을 피우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와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자정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외부 화장실이 있어서 한밤중에 가는 것이 조금 두렵긴 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오싹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해 얼른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고양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고 번득이는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는 그 고양이는 매우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고양이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하지만 분명 기이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집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냄새가 뭔지 물어보려 했지만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방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잠들어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 뽁뽁이 창으로 바람이 싸락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지만 묘한 냄새는 한결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새벽녘의 피곤함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다가와서는 꼬리가 길게 나풀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도 현실적이라 꿈에서 깨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잡고 겨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실루엣이 방 한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고양이가 사람 형태로 변한 것처럼 그것은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서움에 떨면서 몸을 밀어내며 할머니께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제 목을 움켜쥐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눈을 감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깨우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어서 일어나 밥 먹자. 하지만 저는 전날 밤의 일이 너무도 생생해서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저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피곤해서 그런 한영을 본 것일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어왔습니다. 바로 전날 밤의 그 냄새였습니다. 저는 외출하기로 결심하고 창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로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사용되지 않은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덤에 서서 고양이의 그림자가 있는지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고양이의 눈동자와 닮은 불빛이 누군가의 낡은 집에서 번쩍이며 저를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집은 오래전에 빈집이야.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지. 그러나 할머니의 눈동자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고양이의 이중적인 모습이 또렷이 떠오르면서 그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양이는 그곳에서 두리번거리며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 집으로 들어갔고 한층 더 오싹한 냄새가 코를 찌르며 이어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방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은 저를 보고 말을 걸었지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운명이겠구나. 미처 떠나지 못한 영혼이 남겨놓은 흔적을 찾아서 왔을 테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오랜 시간 전 이 마을에는 그 고양이를 아끼던 한 무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고 마지막 순간 자신과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저주를 걸어 이곳에 영혼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후로 고양이는 그 무녀의 영혼을 가진 채로 이곳을 떠돌다가 제가 그 무덤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풀어주려면 저주의 방식을 이해하고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위험하고 두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노인은 저에게 주술의 책을 건네주며 이 지옥을 끝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돌아와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저와 할머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을 따라 의식을 치렀습니다. 마지막 순간 검은 고양이의 그림자가 눈앞에 아련히 떠올랐고 저는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고 집안에 남아있던 기묘한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고마워하셨고 저는 무언가 큰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그 고양이의 영혼이 해방된 것일까요? 언젠가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될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운 마음으로 잡아두겠지만 다행히도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그 방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며 그 밤의 공포를 잊어버리려 노력했지만 가끔씩 꿈에서 검은 고양이, 번득이는 눈동자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 눈빛은 마치 다시 한번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밤에 옥상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나는 친구들과 재미삼아 무서운 경험을 하고 싶었다. 친구들 모두 호기심이 많아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를 찾아 듣고는 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는 건 처음이었다. 우리 셋은 각각 흩어져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밤 11시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만남의 장소로는 대학교 옥상을 선택했다. 대학교 옥상은 평소에도 잘 가지 않는 장소였고 밤이 되면 더 한산해졌다. 가끔 강의가 끝난 후 옥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일찍 떠났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렀다. 약간의 음식과 음료를 챙긴 후 밤의 모험을 준비했다. 부모님께는 친구와 함께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다고 말씀드렸다.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스며들기는 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녁 11시가 가까워지자 다시 학교로 향했다. 학교 건물 안은 조용했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만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꾹 참고 올라갔다. 옥상은 예상보다 더 어둡고 음침했다. 주변에는 가로등 불빛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나오자 이미 도착한 친구들 지훈과 소영이 보였다. 둘 다 약간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있었다. 왔냐? 좀 무섭다. 그치?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옥상 모퉁이에 자리 잡고 준비해온 음식과 음료를 꺼냈다. 서로 담소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불안한 기운은 여전했다. 소영은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귀신 이야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던 유명한 이야기를 읽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우리가 읽고 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대략 이랬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학교 옥상에 갔다가 이상한 여자를 만난다. 그녀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학생은 그 여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서둘러 내려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여 전화기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왜 여기에 왔어? 라고 속삭였다. 소영이 이 이야기를 읽는 동안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긴장했다. 지훈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에이, 이런 이야기에 겁먹는 건 아니겠지? 그냥 허구야.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 순간 갑자기 옥상 문이 열려 강한 바람이 우리를 덮쳤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봤다. 아무도 없었다. 지훈이 벽을 붙들며 웃음을 멈추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거 뭐야? 정말 있나 봐. 소영은 입을 막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 역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발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발소리였다. 그 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누군가 옥상 문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 쪽으로 다가가 보려고 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소영은 손을 떨며 눈을 감았다. 지훈은 우리에게 몸을 돌려 문을 막으려
했지만 그 역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계단 소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졌고 마침내 문 앞을 지나치 부근에 이르렀다. 문은 천천히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였다. 흰 원피스, 긴 머리카락, 얼굴을 가린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았다. 시간을 초월한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소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지우는 이성을 잃고 옆으로 도망치려 했다. 나 역시 온갖 공포에 휩싸여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뻗을 때 갑자기 주변이 밝아졌다. 학교 경비 아저씨가 손전등을 비추며 나왔다. 그는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어?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다. 그 순간 그녀는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듯이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이 모든 것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헷갈렸다. 경비 아저씨는 우리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손전등을 돌려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우리는 그 길로 학교를 빠져나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옥상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누구도 그날의 경험을 믿지 않았고 단지 상상에 가깝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가끔씩 혼자 있을 때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다시는 밤에 옥상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최근 이사를 하게 되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다. 내가 이사간 아파트는 오히려 더 가까운 생활 편의시설이 적어 처음엔 약간 걱정도 됐다. 하지만 나는 다니던 회사 근처라 출퇴근이 편리해 매일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일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사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닷없이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방의 분위기가 어쩐지 무겁고 음침했다. 처음엔 단순한 느낌이려니 하며 자신을 달랬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사는 곳은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다. 그래서 가끔 가구가 삐걱거리든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였다. 하지만 그날 밤은 평소와는 달랐다. 한밤중에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긁는 소리였다. 사리가 떨릴 만큼 끔찍한 소리였다. 나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두드리는 소리와 긁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고 공포는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소리가 멈추고 난 후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또다시 긁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좀 더 가까운 곳이었다. 벽을 따라 마치 내 방 안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나는 주변 이웃들에게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지 물어봤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그제야 내게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긁는 소리뿐만 아니라 아예 방 안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기도 했다. TV가 갑자기 혼자서 켜지거나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점점 피폐해져 갔다. 어느 날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봤다. 어머니는 내가 집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며 다시 이사를 가는 것을 권유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꼭 밝혀내고 싶었다. 서재에서 자주 쓰던 오래된 책을 뒤적거리던 날 나는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과거의 사건 사고 기록을 찾아봤다. 아파트는 예전부터 많은 문제를 겪었고 그 중 몇몇 사건은 심상치 않았다. 사건들 중에는 감쪽같이 사라진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관리사무소에 오래된 관리인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과거의 아파트 304호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방이었다. 그곳에서 20년 전 한 여학생이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 여학생은 타살로 판명되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관리인은 그 사건이 있은 후로 그 방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이야기와 내가 최근에 겪은 일들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졌다. 이제야 나는 내가 겪은 일이 전부 그 여학생의 원혼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원혼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한을 가진 채 이 방을 떠돌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그 방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몇몇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 새로운 집을 구했고 급하게 이사를 마쳤다. 그러나 아직도 그날 밤의 긁는 소리와 방 안의 음침한 느낌이 가끔씩 꿈속에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 이후에도 나는 종종 그 아파트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나 이후에도 그 방에 들어와 살던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들었다. 이사 후에도 나는 어떤 불가사의한 기관에서 그 방에 조사를 해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제는 내가 겪은 그 끔찍한 경험이 단순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 다만 나는 언젠가 그 아파트 304호의 비밀이 완전히 풀리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그 방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기로 결심했다.